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2월 25일 네, 성탄절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참석했었던 이제 소리꾼 현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전히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약속을 지켜주셔서 제가 검은 얼음 트레킹 축제 개막 공연도 하고요. 아, 그랬어요? 네, 대표님께서 사려니 숲길 공연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렇게 그랬구나. 지켜주셨죠. 네. 그때 저도 갔었는데 강경식 그분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때 네. 행사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그 식전 행사였죠. 네. 식전 행사에서 가서 보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막 거슬리던데 그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진행 요원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네, 게 좀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식전 행사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연주하는 입장에서 식전 행사라는 거를 공연은 안 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식전 행사기 때문에 식전이니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개회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게 예의는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게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질 거면 식전 행사 공연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되는 거가 아니라요. 식전 행사니까 감안하고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 네. 그 뭐 현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기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한다고 앞에 놓고 그쵸.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의 아닌데 심지어는 이렇게 고개를 좀 숙여주신다거나 좀 이렇게 그렇게 뭔가 조심해 주시는 그런 예의라도 갖춰주시면 그런 것도 좋은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저 개판이에요? 흉보는 거 아니죠? 아니 제주도 개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건 보기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보기엔 개판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주도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앞으로 식전 행사 공연 없앤다. 아, 그래요? 관 자체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 공연은 안 한다라는 그것도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의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그러면 식전 행사의 공연을 없애는 게 맞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이면 네. 검은 얼음 트레킹 행사를 하는 와중에 네. 이제 현미 씨가 이제 그 소리꾼으로서 네. 이렇게 국악 판소리하고 민요를 가지고 이제 식전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한복 입고 이제 공연을 하는 와중에 그 내빈들도 막 참석하고 네. 네. 하다 보니까 공연 그 무대 배치하고 너무 난잡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쵸. 막 영상에 찍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조금 뭐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찍 오셔서 식전 행사부터 공연을 보시고 예. 식을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자, 뭐 그 얘기는 하고 네, 뭐 그때 얘기 들으니까 네. 뭐 이 방송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 내려와 산다고 했는데 지금 네. 제주도 내려와 있나요? 내려오고 싶은데요. 결국 뭐 안 내려왔다는 뜻이네? 아직 못 내려오고 있고요. 실은 음. 집을 보려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래요? 집을 보러 갔는데 어떤 집 봤어요? 집이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인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면 어떤 게 멋있었죠?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용강동이라는 용강동. 동네에 예. 있더라고요. 예, 네. 용강동. 네, 근데 조금 오래된 집이고요. 그리고 막 오래된 집이어서 오래된 집인데 또 집이 좀 비워져 있었던 집이라서 더 이렇게 흉흉한 느낌이 들었을 수는 있는데요. 너무 그냥 운치 있고 그냥 동네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좋은데
어찌됐건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는 혼자 지내는 거가 지금은 전제가 되는 건데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집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살려면 그 거의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손봐야 할 곳이 많은 집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돈 손봐야 될 곳이 많다. 네. 용감하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래요? 네. 참 하필은 그런데 걸렸을까? 자, 아니 근데 되게 감사해요. 네. 그래요? 네. 거기 뭐 그 옛날 가옥 제주도 전통 네네. 옛날 가옥에 그러니까 이제 초가집이 있었다가 그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집을 벗어나 지붕만 걷어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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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니까 집이래요. 옛날 아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네. 네. 그죠? 네. 근데 비워놓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계속 그렇게 비워두면. 자, 그래요. 네. 뭐 우리 스튜디오에 찾아오셨는데 네. 우리 소리꾼 현미 얘기 한번 해보죠. 뭐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뭐 오늘 얘기하다 보면 나이도 다 나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 괜찮습니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어디 정신 연령이 낮아서요. 괜찮아요. 어디 태생이에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네네. 목포 태생과 소리꾼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나요? 있죠.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목포라고 하는 곳이. 사실 거의 지금 국악계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라도 출신이 많고요. 전라도 중에서도 진도 목포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진도면 대표적인 게 진도 아리랑? 네. 육자배기 흥타령. 그 어떤 거예요? 예를 그게 들면. 남도 민요 중에서도 남도 잡가라고 해서 진도 아리랑은 사실 그냥 남도 민요이고 남도 잡가라고 해서 이런 건가? 네네네. 그 말하자면 서편제에 나왔던 그렇죠. 그게 진도 아리랑인가요? 네네. 아, 나 잘 몰라서 서편제는 뭐고 동편제는 뭐고 잘 모르겠는데. 서편제는요. 예전에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 동서편제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아, 어쨌든 네. 영화 제목이니까. 네. 근데 소리의 성격이 좀 달라요.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이렇게 통성을 많이 쓰고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해서 박자가 딱딱 떨어지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제가 동편제 춘향가를 하고 서편제 심청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편제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는 서편제에 가까워. 동서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여달이 많으니까. 네네. 동편제는 대체로 한 소절 하면 어떤 느낌인 건가요? 그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랑가가 동편제 춘향가 사랑가예요.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아, 이렇게 딱딱 네. 끊어져서? 이게 말하는 것처럼 툭툭 뱉어서 하고. 그런 네. 거예요? 네. 서편제는요? 서편제는요. 심청가를 뭐 이렇게 예를 들면요. 아버지 듣조시오. 차로 난 연인으로 백리의 품이 오고 이런 좀 여성적이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네, 네. 이게 끝처리랄지 이게 아주 네. 연결되지 않고 뭐랄까 이제 부드럽게 연결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소리 이렇게 근데 되게 잘 들으시네요. 맞네. 네. 그거 보니까 네. 이리 오너라 이런 거는 아주 네, 그냥 네. 그 물론 또 그대로만 명령조 같은 느낌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도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방금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똑같이 말하는 대목인데 이 말하는 느낌의 투나 억양도 다르고.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포라고 하면 남도라고 하잖아요. 네. 남도 민요라고 하면 특징이 네. 어떤 겁니까? 남도 민요의 특징은요. 사실 민요의 남도, 경기, 뭐 동부, 뭐 이렇게 민요를 나누는 기준이요. 거는 이제 경기도, 네. 경인 지역에 네, 네, 네. 한양 경기 네, 지역. 네. 그리고 뭐 동서도 민요 이렇게 나누고 동서도라고 하면은 함경북도 이쪽으로 그쪽을 동부, 서도 북한 이렇게. 쪽에. 네. 함경 남북도 이런 쪽을. 그다음 남도는 어디를 지칭하나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총칭하는 그거. 거죠. 그다음에 저쪽
경상도 쪽은. 경상도 쪽이 그러니까 그 경기하고 동부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아, 네. 정체성이 없구만, 걔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섞였어요. 서울 경기 쪽도 경기만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동서도를 다 하니까요. 뭐 그렇다면 어쨌든 네.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 발굴돼서 연구되어진 거는 네.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 전라남도 북도의 네. 음악이 지금 정리가 됐다. 그렇죠. 전라남도 색깔 정체성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사실 됐다는 거예요. 요즘 민요는요. 남도 민요하고 경기 동서도 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주 민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큰 틀이에요. 근데 이제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에 그 선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근데 원래는 원류는 남도 민요가 먼저예요. 남도 민요, 남도 작가에서 남도 작가의 육자배기 토리에서 판소리에 그 선법이 그대로 따와서 유래가 된 거고 그렇게 된 거니까 사실 경기 민요는 전공이 있어도 남도 민요 전공은 없거든요. 아, 왜요? 판소리꾼들이 남도 민요를 다 해요. 아. 그래서 경기 민요는 성악 파트 안에 한국 음악의 성악 파트를 분류할 때 판소리, 경기 민요, 정가, 시조창 뭐 이런 식으로 성악 파트를 분류할 때 남도 민요 파트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소리꾼들이 남도 민요를 대부분 하고요. 경기 민요 하시는 분들은 분야를 따로 보고 그 분야가 따로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네. 네. 이게 소리 파트가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도 그걸 그쪽에 공부하고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인원이 어느 정도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저 뭡니까? 그걸로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 네. 뭐 이제 대학을 진학 안 하고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야, 저 보편적으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면 네. 대학교가 몇 개 대학이 있습니까? 그런 쪽에 종사하는. 근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많아요. 지방 대학도 많이 있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단체나 이런 기관은 없고. 아, 그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제인들이 이제 나오면 네. 그만큼 사회가 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못 느껴서. 사실 지금 국악이라는 이 한국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저처럼 음악을 실제로 연행하면서 먹고 사는 거랑 교육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랑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네. 저 목포가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하자면 그 산실이다. 민요 또는 판소리의 산실이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왜 그쪽 끝인데. 일단은요. 판소리는 전라남도의 육자배기 토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가 많아요. 판소리 안에 쓰이는 거의 모든 말이나 억양은 전라도 사투리를 기반한 억양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판소리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하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향이 목포이시거나 진도이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유흥이니까 네. 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남은 다음에 네.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음악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노동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소리는 어찌됐건 노동요는 어떤 그 옛날로 치면 이제 극화된 형태니까 말하자면 이 당장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근데 사실 있잖아요. 목포가 예인들이 잘 살았나요 옛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예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예술을 향유해주는 계층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좀 그래도 그쪽 지역에 왜 목포를 예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라남도 왼쪽 끝에 목포 아니에요. 네. 목포. 근데 또 그런 문화들이 많으니까 융성했을 수도 있죠.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그게 돈 쓸 수 근데 있나? 그것을 생계로 하니까요. 예술을 생계로 하니까. 가난한 곳에서 어떻게 그게 생기가 돼요? 왜 옛날 봐봐. 선생님들은 나이론 극장 이런 데서도 공연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나이론 극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도 보아주는 관객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나 문화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그렇긴 있는 한데 기반이 뭐 되는. 돈이 좀 있어야 어떻게 사람들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먹고도 살고 또 그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목포가 항구고 바닷가가 끼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 도시들이 좀 잘 부흥했을 살았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수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들은. 여수는 노래가 그런 게 좀 없나요? 아니요, 여수도 많죠. 왜냐하면 전라도권이고. 그러면 옛날에 저 목포도 잘 살았네. 여수만큼은. 그랬을까요? 여수는 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경제적인 게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목포도 그렇네. 정읍도 네. 발달돼 있죠. 남원. 사실 판소리 하면 판소리의 성지가 남원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소리 하시는 정말 큰 선생님들이 산으로 공부 들어가고 독공하시고 그런 데가 다 거의 다 구례, 남원 이런 지리산 그래요? 자락에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남원에는 국악의 성지라 그래서 돌아가신 선생님들 위패 모셔져 있고 하는 그런 사당도 그런 되어 데도 있어요.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요. 목포 출신의 소리꾼이니까 목포 네. 출신 저 뭡니까 우리가 알만한 소리꾼 어떤 분이? 신영희 선생님, 스리랑 부부. 살아계세요? 네. 그래요? 그럼요. 얼마나 정정하시고 건강하신데요. 그래요? 활발히 활동하시고. 그분이 대표적인 노래 같은 거 있나요? 뭐 우리 서익군 하시는 분은 그뭐 가수들처럼 뭐 이렇게 히트곡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아닌. 왜냐하면 판소리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몇 시간이 되니까요. 뭐가 하나가 딱 뭐 18번이다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편제 춘향가, 서편제 십천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영희 선생님은 만정 김소희제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김소희 선생이 제일 뭐라죠 어른이었겠네. 그쵸. 근데 우리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그 들은 것 선생님의 그 선생님 이름으로 하나의 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요? 네. 째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게 동편제 서편제 똑같은 거예요. 그 제에. 네. 뭐 분류할 때. 그 선생님의 던음, 그 선생님의 특출함을 그 소리 안에 다 담았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어떤 째. 그래서 지금 판소리 쪽에는 동편제, 서편제 이거는 사실 교통이 없고. 안 좋을 때 교류가 안 될 때 이 동쪽과 서쪽의 소리 색깔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그거랑- 나눠졌던 거고요. 지금은 선생님들 계보로 해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큰 게 만정 김소희 선생님 만정제, 그리고 전주 전북권에 되게 많이 있는 동초 김현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그 유파로 해서 동초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동편제 춘향가, 김세종제 춘향가, 그리고 서편제에 가까운 강산제 심청가, 이런 큰 틀로 이렇게 이제 째로 나눠지는 몇 거죠.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지금 분류 그리고 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크게. 선생님들 계보로도 나눠지고요. 판소리 5바탕에서 적벽가를 박봉술제, 뭐 어느 제, 뭐 그리고 뭐 흥보가도 똑같은 흥보가인데 미산제 흥보가, 박조월제 뭐 이 흥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흥보가 아니면 그 적벽가 이런 노래도 네. 그 노래의 일가를 이루신 분이 그쵸. 이렇게 딱 하면 그분의 째로. 그 네네. 스타일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네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고수네, 고수. 이렇게 그럼요. 저 지켜오는 것. 예. 고수란 건 이제 수가 높다는 뜻의 높을 네. 꽃자가 아니고 지킬 꽃자. 이제 그럼요. 옛날에 했던 걸 네네. 그대로 지켜. 뭐 새로운 건 안 되나요? 그러면? 사실 어찌됐건 전통 판소리는
100년 이상 지금 해온 그 전통을 지켜. 아니 뭐 우리나라 문화가 뭐 춘향이 문화나 네,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창작 판소리 활동을 시작한 게 벌써 20여 년 음. 전부터 하고 있고 이제 잘 만들어서 앞으로 100년, 200년 불려질 그냥 전통 판소리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통 생각을 판들이 해요. 만들어진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불리는 게 있나요? 대표적인 전통 판소리? 아니 저 창작 판소리요? 그러니까 창작 판소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전통 판소리에 대별되는 용어로 창작이란 그렇죠. 말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진 것을 불리다가 네. 이제 그걸 기억에 의해서 재창하고 체계화시키고 한 것을 떨어지게 다른 거는 네. 다 창작 판소리라고 분류하는 사실 거네. 전통 판소리가 5바탕이잖아요. 5바탕은 이미 전통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명맥을 충분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이 5바탕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창작이냐, 건방지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그렇네. 저도 지금 뭐 바닥소리라는 창작 판소리 활동 팀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지금 15년 됐는데 그 이전에 뭐 임진택 선생님이나 똥바다 이런 게 이미 80년대 때부터 있어졌던 작업들인데요. 2000년 초에 저희 또래의 그런 젊은 소리꾼들 안에서 창작 판소리 바람이 불었어요. 훅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욕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혼도 많이 나고 전통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창작이냐. 원래 할망들이야. 욕하는 게 버릇이지 뭐. 그걸 뭐 두려워하면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까지 꾸준히 활동을 15년 정도 계속 해오면서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작 판소리라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었냐면요. 판소리를 좀 쉽게 하자. 왜냐면 판소리 전통 5바탕은 한자어도 너무 많고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전통 판소리 그대로 해서는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고 사실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주석을 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노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단절되고 뒤떨어져서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짧은 소리, 그러니까 뭐 10분 미만의 짧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데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이야기. 아니 제가 들어보면 네. 격식도 있고 전통도 있고 네. 그 소리하는 그 뭡니까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대단히 뛰어난데 네. 왜 그 내용 면에서는 트로트만이도 못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력, 네.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네. 공부나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는데, 그죠? 이제 그런 소리통 만드는 거는 참 잘 돼 있는데 네. 왜 요즘 나오는 흔하게 만들어지는 그 트로트보다도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못하는가? 근데 사실 저도 창작판 소리 작업을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판소리 만드는 게? 지금 전통 판소리 5바탕이 너무 음악성이 견고하고 잘 만들어진 너무 짜임새가 좋은 음악들이어서 섣부르게 그리고요 사람이 이제 저도 뭐 작창을 해보곤 하지만 늘 제가 좋아하는 선율 그런 것들이 쉽게 써져서 너무 뻔한 소리가 나와요. 글쎄 그러면 네. 차라리 이런 시도는 안 해봤나요? 어떤요? 그 트로트 같은 풍의 노래를 네. 판소리 풍으로 바꾸는 것. 가사도 쉽고 네. 다가갈 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가지고 네. 판소리 풍으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부와 이런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들을 아이 너무 숫자 떨어지는 말고. 근데 네. 그러지 않아요. 토끼와 거북이를 창작판 소리로 저희가 만든 창작 작품 첫 번째거든요. 잠깐만 해봐요.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이 노래를 판소리라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산토끼 토끼야 노래를 그대로 판소리로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었냐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되네. 너무 다르잖아요. 됐네. 근데 이렇게 만들기까지도
정말 여러 명이 이거 다 공동 작업을 했어요. 초반에 바닥소리 초반에는 어느 한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이 늘 잘 쓰는 목, 장순을 장기만 너무 뻔하게 쓸 것 같아서 다 같이 사설도 만들고 다 같이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 만드는 작업부터 전부 다 공동 창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이야기를 틀을 잡는 사람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건 넣고 이건 빼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이 대목은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아 그거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처음 창작 작품이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요는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는 네. 이게 그렇게 이 말하자면 그 실력도 좋게끔 훈련들 다 시켜놓고 네. 왜 그 기능 또는 재능을 뭡니까 꼭 가난하게만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일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잖아요. 뭐 JYP니 뭐니 이런 기획사도 생겨서 경쟁하고 이러는데 네네. 뭐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요. 아니 어차피 노래가 그 무슨 그 아주 고고한 학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음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즐겁게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건 아니. 지금 엑소한테 진대 진이 가냐? 그거는 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국악계에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이런 기준이 정말 없었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움직임은 있나요? 아니 뭐 자기 네, 반성이나 요즘엔 이런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사실 국악계 한국음악계에서 국악계 스타가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신영희 선생님이 최초이실걸요. 신영희 선생님이 부부? 아니 신영희 선생님이 저 네. 국악계 스타예요? 사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신영희 선생님 이름은 스리랑 부부 하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건 개그맨들 거지. 그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런데요. 개그맨들 그 개그 하는데 반주 넣는데 뭘 그거 근데 기억도 그 아니고. 정도로 알려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저희들 얘기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네. 엑소가 제일 잘 나간다면서요. 저는 사실 엑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네. 그 전통 음악이 네. 왜 시대의 변화와 그 소비자의 변화 주리에 뭐 맞추거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렇지 그거는요. 않느냐에 그 대한 얘기를 하는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고집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노플꼬라고 말씀하신 그 전통이라는 건 어찌됐건 그 명맥은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강한 의식이 소리를 바꾸는 그거는 것도 아니, 변형하는 그러니까 것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쪽은 항상 그쪽이야?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도 한국음악계도 많이 아니 바뀌고 엑소 있어요. 있냐고 국악계 엑소 국악계 있냐? 있죠. 박예리 씨도 있고 남상일 씨도 있고 현미는 현미요? 남상일이라고 TV에 나오는? 네. 에이 설마 나는 박예리 씨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남상일 씨는 누가 남상일하고 엑소를 비교하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 정도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근데 말인 거. 그거는 사실 요즘의 대중 가수들은 엄청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걸 상품화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팔잖아요. 왜 그러지 안 되느냐 이 말인 거지 내가. 글쎄요. 그런 문화가 왜 저희 쪽엔 안 아니 근데 만들어질까요? 저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네. 고민을 안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니, 판소리 민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너무 좀 이게 이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소리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거는 이건 죄악인데요. 왜냐하면 대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네. 대잖아 큰 무리. 네. 이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라고 하잖아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큰 마차에다가 여러 사람을 태우고 간다고 크게 태운다고 해서 대승이거든요.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만들겠다. 네, 네.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몇몇 그 전통을 유지해 가지고 네. 그런 정수를 이어가는 거는 교본처럼 이어가는 거는 이해하나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데요? 뭘 얻었어? 놓친 애들 뭡니까 이제 판소리가 거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랑이라고 사실 좀 부끄러워해야 될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유네스코가 근데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가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 그런데요. 세계에서 인정해서 이런 문화유산은 지켜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품질이 좋은데 그렇죠. 품질이 좋긴 한데 이게 네.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가난하고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하는 거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외도 그렇다니까 제가.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가난하고 뭐 이게 명맥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아니 유네스코의 네네네. 취지가 그래요. 아니 알고 있어요. 다그치지 마세요. 근데 알고 있다는 거 유네스코의 취지가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유네스코의 취지가 그런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통음악 판소리가 세계에서 인정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될 음악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것도 물론 부끄러운 있죠. 이면 안에는 그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음악이 근데 그렇게만 꼭 해석할 건 아니고 유네스코는 이제 저한테 오늘 왜 이러시는 과학 거예요? 문화 예술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혹시나 잘못 알까 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아주 저는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 유네스코가 문화는 고저가 없어요. 네, 네.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문화가 없어져가는 것을 이 지역의 문화를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문화를 올곧이 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걸 보존해야만이 이걸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나 이 유네스코가 네.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선정 네.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유네스코가 등재됐다고 하는 것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낳은 그 명창 신영희 선생이 있었고 그 김소희 선생이 있었고 또 목포가 낳은 목포 현미는 또 언제 이름 나올까? 저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사실은 박예리 씨도 목포 출신이에요. 내가 몰라. 파핀연준 부인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파핀연준 파핀 현진도 모르지만 나는 엑소도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저는 관심이 없지만 네. 우리 저 딸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툭 하면 알만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저기 전에는 뭐 스타라고 보기 어렵죠. 스타가 뭐예요? 위에 하늘에 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면 다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빛나서. 그렇기 전에는 근데 스타가 저는 아니죠. 사실 대중음악에 비해 판소리가 그 정도의 스타가 나올 만한 그런 인재들도 많고 끼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대중음악에 비해 판소리나 한국 음악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설 자리가 굉장히 없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게 문제라니까.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진짜로 저희처럼 음악하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기고 극복해 가야 될 그렇죠. 문제인데요. 사실 뭐 한식이네, 그렇게 될까? 끊임없이 자기들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저희도 바닥소리라는 팀을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뭐 그러니까 어렵고. 극단을 창간해가지고 네, 하는 네, 거는 네. 그거 아니에요. JYP처럼 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렇게 걸 하는 이렇게 거잖아요. 회사가 있어서 밀어준다거나 이런 그런 것도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극단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JYP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서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저희 쪽에는 아직 되어 있지 되지 않으니까. 않고?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판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알아봤고 네. 기초적인 거 알아봤고 자 네. 이제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목포에서 태어났고요. 네. 언제 태어났습니까? 78년도에 태어났어요. 78년대. 뭐 이 방송 듣는 사람들 날짜 그 연수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까? 네, 거기서 자랐죠. 친척분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돈의 8천도 그거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졌어요, 그쪽에? 저는 되게 그냥 할머니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별나게 굴었다고 하고요.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뭘 보면 그걸 꼭 반드시 따라하고 꾼이 있었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끼가? 네,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기가 더 잘 됐던 게 저희 바로 아랫집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목포에 있는 시립국악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냥 할아버지 이야. 국악원에 출근하실 때 그냥 애기 데리고 가서 놀이터 마냥 데리고 다니시라고. 근데 할아버지 데리고 다녀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국악원이 놀이터 마냥 여기저기 막 끼웃거리고 뛰어다니고 놀고 이야, 그랬어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인연이네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접했고, 처음에는 이제 가야금 할아버지를 따라간 거니까 가야금실에 앉아서 가야금 뚱땅거리고 놀았죠. 근데 옆에 방에서 판소리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자꾸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흐릉흐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니까 선생님이 저더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누구예요? 지금 돌아가셨고요. 저 그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김흥남 선생님이라고요. 뭐 좀 일가를 이루신 분인가요? 그 선생님도 일가를 이루신 거는 저 너무 어렸을 때여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목포 출신의 많은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이 그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신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도 소리를 하셨거든요. 신치선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도 목포에 계셨어요. 그래서 김흥남 선생님한테 소리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야 너는 소리는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게? 그게 5살 때. 5살. 네, 그럼 5살. 5살에 시작한 거네. 네. 보통 몇 살 때 시작합니까? 5살 좀 빠른 편이고요. 좀 위험하지 않나? 그 목소리가 어린데 그 막 소리 막 질러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별일 없이 잘하는 6살, 7살 때 많이 5살 때 저 노래해서 우리 저 현미 선생 그 목소리는 좀 중간에 네. 막걸리 먹은 목소리 좀 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 때문인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는 판소리 하는 사람의 특징인가? 그런 건가? 네. 그런 그렇게 훈련하고 연마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노력의 6살. 대가가 그렇게 허스키함으로. 그러면 6살 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네. 초등학교에도 그런 하는 반이 있었습니까? 목포에는? 없었고요. 그냥 일반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목포의 일부 지역은 특히나 국악원이 있는 지역은 판소리 하는 뭐 클럽 활동이랄지 없었어요. 뭐 이런 그런 게 학교에서 아예 지금도 없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죠. 방과후 뭐 이런 거나 요즘에는 옛날에 국악 그거 왜 강사 없었어? 풀제라 그래가지고요. 음악 교과 내에 국악 부분이 뭐 40%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전문 국악 강사가 와서 수업하게 하는 그런 문강부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국악 강사가 따로 학교로 파견이 되는 시스템이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고요. 겨우 있는 게 풍물반.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는 없었고 네. 학교에서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그 국악을 안 했나요? 아니죠. 학교 다니면서도 대회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국악원 목포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국악원을 다니면서 판소리를 배운 거였죠. 돈도 네. 많이 들었겠다. 근데 사실 목포 국악원이요. 시에서 운영하는 국악원이니까요. 요즘처럼 많이 비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래도 가깝고. 네, 집에서 아주 가깝진 않아도 뭐 목포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 집이 뭐 그냥 딱 부유한 집이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힘드셨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한 집안에 그 재인을 이제 말하자면 예술 하시는 분을 길러내려면 집안 뿌리가 다 뽑아져. 저희 아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한 적도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아빠가 너가 너 뒷바라지 한 게 기둥뿌리 하나는 뽑았을 거라고 하시는데 언제 제가 그렇게 받은 사람은 잘 몰라 원래 그렇게 딱 치고 네. 아니 그 마음고생이나 이런 거 다 합치면 기회비용이랑 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네. 때는 좀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너무 일찍 시작하면 목이 상하고 뭐 그러지 않냐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픈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목이 아픈 거였거든요. 병명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어요. 갑상선? 네. 그 무서운. 근데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너무 갑상선이 흔한 병이잖아요. 너무나 알려졌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포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전대병원으로 다녔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미 발견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후반쯤이었는데 목이 너무 부어서 턱하고 목하고 경계가 없을 정도로 부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도 참 무식한 거죠. 사람들이 너는 왜 목이 이렇게 부었니? 이렇게 말하면 전 노래해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노래를 하니까 난 좀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유독 잔병 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속병도 그러니까 원래 소화기 계통이 약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늘 다니던 병원이 있는데 병원 내과 원장님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늘 다니던 병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목이 부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래해서 그래요.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거라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셔서 광주로 갔는데 기능 항진증이라고 했고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중단해야 된다고 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장이나 폐 이런 기능에도 좀 무리가 많이 가해지고 있는 그래서 노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게 됐고요. 실은 저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국중 가고 국고 가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그리는 탄탄대로의 그런 이렇게 딱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아프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들 하나 저희 집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키운 거보다 너한테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 셋 키우는 거를 혼자 비해서 너한테 다 쏟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제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인하게 되는 집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된 거고 집에서는 제일 기대를 많이 받았다가 한순간에 목이 아프니까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늘 어리니까 광주로 병원을 다니는 것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녔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워낙에 또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예뻐해 주셔서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교만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만했던 아이가 노래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존감이 진짜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을 쳤어요. 진짜 힘들게 사춘기를 겪었고요. 죽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해봤고. 근데 지금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시기인데요. 굉장히 감사해요. 당연하죠. 네, 그때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유명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가난하지만 아주 즐겁고 재밌게 음악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있어서. 예전에 뭐 일단 저 고등학교 얘기해 보죠. 고등학교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교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그냥 일반 학교 나왔고요.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사춘기를 진짜 힘들게 보내면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상고도 목포에서 제일 안 좋은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 그런 학교로 그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3학년 졸업할 때 뭐 일부는 취업을 하고 일부는 대학 진학을 하는데 진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더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을 갈 건데 판소리에서 대학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가 지금 노래를 할 수 없는데 그때도 이제 병원 치료를 그때까지도? 네.
굉장히 긴 시간 아팠어요. 그러니까 거의 8, 9년을 치료를 한 거예요. 8, 9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통째로 공부를 못했네. 네네네. 판소리 공부를 못했네. 그래서 20살 때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21살에 노래를 다시 시작했고 21살에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해서 22살에 전북대를 간 거예요. 판소리로. 네. 아. 그래서 뭐 취업을 할래 진학을 할래 근데 전 대학 갈 건데 소리에서 갈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대학을 일단 가고 편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학교를 졸업했고 1년 동안 정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이 나아야 노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민간요법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고요. 근데도 안 됐고 생각나는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지금도 도저히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 지금도 신기한데요. 자기 소변을 받아 먹는 게 약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3년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우 정말? 네. 야, 그 완전 네네. 진짜 별짓을 다 해봤어요. 또 다른 거 또 하나는 소변 말고 또 다른 뭐 거. 있었을까요? 아무튼 막 뭘 먹으면 좋다더라 그러면 할머니가 그거 막 구해다가 먹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자기 오줌이니까 괜찮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런 옛날에는 진짜로 애기 오줌은 약으로 썼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애기 오줌이랄지 군인들 오줌 받아서 뭐 걸러내 가지고 군인들 오줌은 왜요? 약으로 쓴다고 해요. 아, 정말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저는 제 거였으니까요. 뭐. 그 전라북도 전북대 가서 네. 그 음악 공부를 합니다. 판소리 공부를 한 거죠. 전공은 한국음악 전공해서 한국음악 학과의 판소리 파트로 파트도 있고 민요 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북대학교는 민요는 없어요. 아예 판소리만? 네네. 사실 중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 중대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21살에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독학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레슨도 받고 혼자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비용이. 감당도 할 수 없고 돈벌이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21살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레슨 받고 계속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서 학교 갈 준비를 계속해서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뭐 저 소리와는 관계 없는 아르바이트? 네, 소리하고 관계 있는 뭐 공연이나 이런 걸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초보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이렇게 레슨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부 용돈을 조금씩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아예 전혀 상관없는 뭐 커피숍이나 호프집 이런 데 서빙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독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했죠.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는 거는 네? 사는 거는 사는 것도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사는 거는 일단은 전북대 다녀야 되니까 전주에서 자취했고요. 그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지. 목포하고 전주는 엄청 멀던데 그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에서 자취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예술도 하고 네. 이쁘고 어? 예뻐요. 생각하게 하니까 거기서 뭐 대시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전북대에서. 전북대에서요. 저는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는요. 그 한마디는 전북대 다니는 놈들을 다 아니요. 멍청한 놈으로 만드는 아니에요. 거잖아. 아니요. 제 기억에는 뭐 좋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지금은 조금 뭐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막 아팠고 난 뒤에 치료가 막 끝났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갑상선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구도 굉장히 많이 돌출이 돼 있었고요. 이게 갑상선 면역 기능이 이상해지면서 이게 그 몸 안에 좋은 세포들끼리 부딪혀서 안면도 변형이 오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되게 정말 눈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 지금도 뭐 눈 크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치료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눈이 원 상태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땐 별명이 퉁눈붕어였어요. 지금보다 그렇구나. 눈이 정말 더 컸고. 근데 한 번도 저는 제가 예쁘다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좋고. 네.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사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공백이 있는 거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주 서울 목포를 매주 한 주도 거의 빠지지 않고 레슨을 다니고 애들이 뭐 동기 애들이 이번 주는 가지 말고 술 한잔 마시고 미팅도 하고 놀자. 그래도 안 된다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야 그렇게 독하게 생활했구나. 했더니 제 친구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막 했던? 열정인가? 빨리 잘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에 그렇구나. 그런 잘한다 이런 인정받는 그것을 빨리 다시 만끽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별 볼 일 없이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은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들들들 볶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나를. 예. 그랬구나. 네. 독했네. 독해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 독함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진짜 해야겠다 하면 성실히 끊임없이.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못하고 네.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네. 자, 이제 상일할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냐면요. 22살에 대학 1학년 들어가서요. 23살 때부터 목표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목표를 네. 잡았구나. 그러니까 22에 대학 전북대 1학년을 다니면서 2학년 23살 때 그 다음 잡았던 목표가 동아 콩쿨이었어요. 동아 콩쿨. 네. 그래서 동아 콩쿨을 23살 때 나가서 자랑인데 한 번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년 저 대학교에서 1년 네, 수업하고 네. 그렇게 진짜 한국음악과 졸업해서 전북대가 그 실력이 좋으네요. 사실 전주가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근데 전주에서 그러니까 사실 중대가 너무 가고 싶었던 게 중대는 국악계 배출한 출신 그 선배 관계가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유명하신 박보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대 출신이시고 그래서 중대의 그런 그 짱짱한 선후배 관계 그리고 예술도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동경의 대상이다 보니 중대가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예리 언니를 정말 아기 때부터 같이 선생님한테 동문수학하던 언니고 친언니 동생 이렇게 자매처럼 지내는데 언니도 중대를 갔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되면서 차선책이 뭐였냐면 판소리를 잘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키워주고 지향해주는 그런 학교 그걸 찾은 게 전북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어쨌든 동아 콩쿨 나가서 바로 1등하고 1등하고 그 다음 목표가 KBS 국악대 경연. 그거. 2년 준비해서 그 다음 나가서. 2년 뒤에 25살에 나가고. 그건 경적이 어땠어요? 그거는.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해 나갔을 때 KBS 대회를 처음 준비해가지고 첫 해 나갔을 때요. 판소리 8개 분야에서 금상, 은상 2명만 상을 받는 거예요. 금상, 은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원 했네, 장원. 16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가 16회예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그 네. 아니에요. 15회. 네. 실패할 때네. 그러면. 네,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가 좀 애매모호한 실패였던 게요. 1등도 없이 2등 저만 있는 거예요. 1등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부족한 건가 아니면 1등을 주시지 않으시려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첫 해에 나갔을 때는 1등이 없는 2등 됐고. 2등이 됐는데요. KBS 국악대 경연을 사람들이
높이 생각하고 그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8개 분야에서 1등들끼리만 모아서 종합대상 경연을 하는데 그것을 전국 생방송으로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국악계에 방송을 탈 수 있는 출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 방송이라도 한번 타면 자기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대회가 그래서 더 사람들이 높이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1등들만 나가서 종합대상을 뽑는 건데 저는 1등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송국 KBS 방송국 PD가 연락이 왔는데 종합대상 경연에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종합대상 선정 대상자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아니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왜 하느냐? 무슨 축하 공연도 아니고. 맞아. 저한테는 이게 명분이 맞지 않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입장에는 뭐였냐면요. 어찌됐건 국악의 꽃은 판소리인데 판소리가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색을 맞춰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 안 하겠다고 했고 그때 뭐 저한테 뭐 그 어떤 분이 뭐 이번에 상 받고 말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1등에서 당당하게 대상 경연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나가서 1등 한 거예요. 그랬더니 KBS 국악대 경연은 몇 년이에요? 그게요. 15회 그 16회. 16회가 2008년 8년 정도일 것 같아요. 8년 9년? 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BS 그 실무를 보는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1등 하던 해에 현미 씨 진짜 대단하다고. 더 크다고 하는 거야. 네. 아, 요년 더 컸년 이런 말 한 거지, 그러니까. 놀려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했고요. 당연 8개 부문에 경쟁을 했어요. 어떤 부문이에요, 그게? KBS가 그 꼭지를 잡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판소리 분야고 현악, 기악, 그러니까 기악 중에서도 현악, 관악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뭐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인데요. 종합대상은 못했죠. 당연히 못했고 그냥 그거만으로도 장원이네. 판소리 부문 장원이로. 판소리 부문 장원인 거죠. 걸로 끝. 네, 오케이. 네. 그때 당시에 저 KBS에서 이제 국악 한마당 네. 그런 프로도 막 있었는데 나갔었나요? 어, 장원인데. 제가 그것도 뭐 주변에서 뭐 에피소드로 이야기해 주신 게요. 그때 이거 서울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국악 방송 그 KBS 국악대 경연 그 생방송을 이렇게 기획하신 PD가 국악 한마당 PD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악대 경연에서 입상을 하면 국악대상 그 국악 한마당 출연을 다들 시키는데 저는 열애였어요. 왜요? PD한테 덤빈. 15년도에 덤빈. 잘했네. 근데 뭐 그 정도 대가는 있어야지. 네, 근데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막 후회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 그 진행하던 분 누군지 아세요? 심우성 선생? 아니에요. 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심우성 선생이라고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어릴 때인가 네. 이렇게 볼 때는 KBS 국악 한마당을 볼 때 그분이 막 진행하더라고.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상 받은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진도 그 뭡니까? 네. 14회 박동진 명창 명고 대통령 이거는 몇 년도예요? 그거는 2013년도요. 13년도. 그러면 진도 남도 민요 경창 대회. 2015년도.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동학 콩쿨 다음에 좀 한 게 그 다음에가 박동진 아니에요, 명창이에요? 아니에요. 전주제사 섬놀이. 지금 제가 드린 가지고 계신 그 프로필에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상들만 사실은 기록을 한 거고요. 아마도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수상 경력으로는 아마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자랑 좀 해도 돼요? 나 그러면 하라고 한 건데. 네. 제가 국무총리상만 3장이에요. 국무총리상만 3장이고 대통령상 2장이고 그리고 뭐 장관상 뭐 의장상 굉장히 여러 장인데 몇 장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대회를 여기저기 막 다닌 건 아닌데요. 진도 민요 대회를 10년 만에 제가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처음 나가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쭉 나가서 10년 채우는 해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에피소드가 엄청 많죠. 그리고 진도 민요 대회를 판소리 대회보다 더 먼저 나가기 시작했는데 진도 민요대회는 10년 만에 받았고 판소리 대통령상은 5년 만에 받은 거예요. 출연한 지 이제 네. 출전한 지 5년 네, 만에. 네. 그때 출전이 몇 명이나 합니까? 보통 같은 분야에. 보통 민요는 몇 명, 판소리는 몇 명? 다 다른데요. 대회마다 규모에 따라서도 대체로 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는데요. 10명 내외? 10명 내외? 네. 10명 중에 1등 했네. 그렇죠. 아니 그 뭐 예선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전주대사습 같은 대회는 워낙에 알려진 대회고 해서 거의 20명 넘게 나오는 대회예요. 그래서 사실 전주대사습 저는 이게 제 개인 욕심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게을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방법이 대회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러겠죠. 사실 뭐 국공립 단체나 어떤 알려진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프리로 활동하면서 작은 단체의 창단부터 만들어서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저를 소리꾼으로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출구가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회를 계속해서 준비했었고 그렇게 이제 출구로 활용을 했던 거였던 건데요. 전주대사습 근데 사실 제가 대회를 아무 대회나 나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국악계에서 알려져 있는 이름 있는 대회들을 나름대로 엄청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간 거였어요. 근데 국악계 이력에서 동아국악 콩쿠르에서 판소리 금상 그리고 KBS 국악대경에서 장원 그 다음으로 보면 전주대사습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상에 이 가진 그림으로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네, 예, 그렇지. 갔는데 거기서는 네. 차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만 30세부터 대통령상을 대회를 나갈 수 있는데 만 30살부터 전주 대회만 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받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주에서만 대통령상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5년 동안 전주 대사습만 나간 거였죠. 그래서 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가운데 차상을 받은 거였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미야, 너가 완창 발표회를 한다고 해도 저런 대가 선생님들이 네 공연을 보러 일부러는 와주시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가 어찌됐건 너를 알리기에는 대회가 가장 좋은 거고 너가 대통령상을 받기로 어쨌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거면 정말 이름 있는 대회 몇 곳을 준비를 해두고 너를 자꾸 노출을 시켜라. 그래서 5년째 되던 해에 전주가 첫 번째 대회였고요. 전주가 떨어진 그 해에 그 다음 대회가 박동진 선생님 추모 대회가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고쳐먹고 첫 번째 나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판소리구나. 네. 판소리. 근데 판소리에서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상을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출전을 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로는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돼버렸고, 네. 민요로는 더 하나 있고. 민요도 원래 사실은 판소리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민요 대회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던 해에 그 조례가 바뀐 거예요. 민요 부분은 특수 분야라고 해서 그냥 아예 대통령상 판소리로 받았어도 상관없이 출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에 판소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민요대회를 준비하고 민요대회를 먼저 나갔는데 어찌됐건 저한테
마침표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그 목표한 상에 못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변에서는 판소리 대통령상 받고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독하니까.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끝까지 해서 네, 10년 그러니까 만에 받았죠. 어쨌든간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박동진 명창이 하시던 때가 이제 14회지만 네, 그 전해가 13회 때였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전주 대사선대가 38회. 그러니까 25년이 더 빠른데네. 그러니까 그쵸. 전통성은 전주 대사선 그렇죠. 노래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회가 전주 대사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오늘 그건 처음 알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저 스토리는 들었고 이제 네. 국악인으로서는 엘리트 코트는 다 밟은 거잖아요.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네, 수상 경력으로 놓고 네. 봤을 때는 엘리트 코트를 다 받은 거예요. 네. 자, 지금 처지가 어때요? 저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엑소 정도 돼요, 어떻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한국 음악 분야가 사실 주류로 속하지 못하잖아요. 비주류.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난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에서 현미씨에 대한 책임도 좀 있다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처럼 짧은 음악이 아니잖아요. 짧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판소리 5분 하면 저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대중음악은 지금 기본적으로 4분 이상 가는 곡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판소리는 4분, 5분 들어서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 서사 구조가 있는 그렇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이야기가 앞뒤가 없이 하나만 띡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그게 전달이 안 되고요. 어느 장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없으니 어느 대목 이렇게 해서 대목으로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대중들이랑 만날 때는 주로 하는 대목들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고 사랑과 이별과 뭐 춘향이 매 맞는 대목, 십장가, 옥중가 그리고 춘향이 이도령 만나는 대목 뭐 이렇게 대목별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요, 이 대중한테 춘향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것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그 말인 거지. 지금 박근혜 전국에는 박근혜 관련된 노래도 만들고 그래야 만들고 되잖아. 있어요. 네. 아니 그것만 만들지 말고 그거는 네. 그 투쟁적인 관점에서 네,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요. 판소리의 옛날로 보면 창극과 같은 뮤지컬, 창작 뮤지컬 같은 근데 저희는 분류하기를 판소리 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안에 전통 판소리를 작창하는 기법과 작곡자를 전문 국악 작곡가를 두고 작곡하는 음악을 같이 섞어서 뮤지컬을 보듯이 대중들이 편하게 좀 그렇지. 국악 판소리가 네. 뭐 뮤지컬이잖아요. 국악 그러니까. 극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바닥 소리의 그 명함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가족 판소리 뮤지컬 이러죠. 네. 판소리라는 말에 이 뮤지컬이란 말하고 동치로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뮤지컬이라고 써요. 그거는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아닌가요? 사실 저희는 뮤지컬이라는 거는 진짜 요 근래 1, 2년 안에 썼고요. 글쎄. 그동안에는 잘했다고 계속 생각해요. 계속 판소리 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판소리 극.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라고 하는 말과 판소리 네. 극이란 말과 뮤지컬이 같은 말인데 네. 번역되기로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같은 네. 말인데 같이 혼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대중한테 사실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소리가 대중문화나 대중음악보다 먼저인데 그렇지. 뮤지컬이라고 쓸 게 아니라 판소리 극이나 창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용어 때문에 안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용어 때문에 안 팔려. 왜냐하면 요거 들어봐야 요즘에 안 맞은 좀 구닥다리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죠.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 건데 네. 실력들은 말하자면 저 외국의 뮤지컬 배우들보다도 그 성량이나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전에 뭐 나는 가수다 프로 할 때 보면 그 조동진인가 그 조관우 아버지 있잖아요. 교통달 선생님. 그분 할 때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그분 성향은 뭐 아들 조관우가 따라가질 못하더라고. 대중음악자 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야 이게 소리 하시는 분의 그 성량이나 이런 거는 뭐 세계 어디 내놔도 네. 그걸 단일 구조화시켜서 평가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평가하게 되면 뭐 대단하다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 판소리하는 소리꾼의 그 성량이나 이런 것들 중에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 소리꾼이지만 6시간, 8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계속 할 수 체력적으로 있느냐는 그렇지. 거죠.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목이 1시간 이상 노래하라면 하시겠어요? 그게 체력이 받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그렇게 훈련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까지 훈련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 파바로티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뭐 네. 테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 구분해 가지고 네. 그 걔네들이랑 붙으면 이태리 그 전통 뮤지컬 음악하고 붙어 가지고 그거 안 되나? 그거 나 아니요. 전통으로 붙었으면 좋겠는데. 배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 그 선수로 뛰어요. 배틀 선수로. 걔네 뭐 파바로티나 뭐 이런 애저 교육받은 애 네. 있잖아요. 제자 뭐 이런 네. 거. 또 1등 너네 나와. 나가 우리 대표로 나는 1등은 아니지만 네, 네. 뭐 대통령상도 받았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네. 그럼 이메일 한번 보내봐. 그래서 그렇게 뭐 공영방송이 취재를 안 해주면 네. 방송을 안 해주면 요즘 매체들 워낙에 많으니까 뭐 SNS도 많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발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그게 비교의 기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비슷해야지 비교를 하죠. 그래도 얘랑 보면 이게 비슷하면 그거는 그 학교 시험은 같은 문제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네.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제 들어보면 네. 알지 그거야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음악이나 예술의 그 어떤 분야든지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낫고, 이게 이거에 비해 못하고, 막 이런 대중은 그런다니까요. 네, 그렇죠. 대중은 그렇지만, 아니 아, 그게 그러니까요. 그 문화도 거기도 늘- 살고 이것도 사는 늘 거라. 언제나 예술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예술가의 마인드가 우선인 건지, 대중의 기호에 맞게, 그때그때 나를 바꿔가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는 해요. 대중 예술은 자기 표현하는 거고 네. 그 산에 가서 자기 표현하면 되잖아. 뭐를 나와가지고 근데 대중에게 저의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것도 굉장히 커요. 올림픽에 있잖아요. 올림픽에 네. 우리 저 육상 이런 게 참 평상시에는 되게 재미없는 스포츠인데 네. 우리도 육상 되게 인기 없잖아요. 근데 올림픽 가면은 육상 선수들이 쫙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본에 대한 거니까. 줄래요? 아니요. 밀폐된 공간이어서 산소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뭐 그 얘기는 하고 자 네. 이제 지금 뭐 이제 그 나와가지고 사회에 네. 나와가지고 바닥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이요? 저는 그냥 늘 끊임없이 제 음악 열심히 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공간이 그곳이 어디든지. 오케이 개인적인 저 뭐냐 계획을 물었더니 뭐 드러나만한 얘기 같고 열심히 잘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자 우리나라의 국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밝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우리 음악이 정말 좋아요 막 아니, 이런 당신은 게 지금 아니라 그 반소리나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소리나 사실은 민요에서 대통령 요즘에 가는 그 사람이니까. 대중 음악 쪽에서도 한류 그런 열풍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봤을 때 사실 해외 무대에 나가 보면 한국의 음악이나 이게 한국의 문화가 정말 독보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상품화시키고 그런 판로를 잘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한국 음악계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해외에서 팔리려면 네. 이 언어의 장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자막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해외 자막으로. 공연에는 자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막으로 이렇게 네. 하면 그 자막이 영화처럼 자막이 나오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중국이나 이런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양의 그런 정서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 거의 10년쯤 전에 중국 공연을 갈 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노래에 디테일한 자막이 아니라 전체의 스토리를 그냥 스토리 라인만 소개하는 그런 번역된 그 자막을 올리고 내가 하는 노래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건 없었거든요. 디테일한 번역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음악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노래를 못 알아듣지만 근데 진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실제로 울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냥 판소리 한국에서 어때요? 한국에서는 일단 전달이 되니까.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한국 음악 그리고 판소리가 가진 힘이고 장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듣고 모르고 듣고 알면 더 깊어지겠지만 음악으로만으로 들어도 충분히 공감하게 할 수 있고 음악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오케이. 그런 가능성? 결국은 뭐 종사자로서 네. 한국 음악 박다. 자, 네. 뭐 지난번에 우리 인터뷰할 때도 얘기가 언급된 겁니다만은 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판소리와 민요, 제주도 문화와 제주도 노래 또는 문화와 어떻게 결합이 가능합니까? 저는 해보고 싶고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주 민요가요. 경서도 쪽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우제 소리도 그렇고. 근데 사실 판소리의 식임새나 판소리의 잘 쓰는 목이랑은 달라요. 많이 다른데요. 근데 소리꾼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그 모든 소리가 판소리 안에 곳곳에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잘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 민요를 그래서 저는 제가 불러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그냥 판소리꾼이 제주 민요를 흉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뭐 공연에도 와서 봐주셨는데 한국 음악과 서양 악기와 이런 한국의 전통 악기와 서양의 악기와 이런 밴드 개념으로 만든 그런 조금 편곡된 제주 민요를 소리꾼 현미가 부르면 그게 판소리랑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판소리 풍인 것 같던데. 네, 그런 지점들을 만나는 지점들을 자꾸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죠. 그래요. 네. 뭐 그거 녹음해둔 건 없어요? 그게? 그런 아까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대중 아직은 음반이나 뭐 이런 건 아직 근데 공연하는 좀 잘 만들어서 공연하는 건 녹음해둔 건 그때 제주 공연 때는 영상을 그 다른 쪽에서 영상 말고 음성 음원은 따로 없죠.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장비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면 마이크에서 바로 그렇죠. 앨범용으로 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녹음하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거 근데 아닌데. 실은 그때 당시에는 뭐 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올렸어야 됐고 그런 거는 감히 공연을 올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는 정도의 시스템이었어가지고요. 그때는 뭐 음반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 좀 장기로 안 가고요. 1, 2년 안에는 그런 제주도를 다루는 그런 음악이 있어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공짜로라도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대중화 시켜야지. 좀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줄 거 없나요? 선물이요? 뭐 준비된 거 없나요? 오늘 너무 갑작스러운 아니 뭐 갑작스러워도 뭐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그마한 선물 하나 마무리하시죠. 조그마한 선물이요.
지금 사는 게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힘든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딛고 일어나서 또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는 대목이요. 흥보가 중에 흥보박을 타는데요. 흥보박에서 쌀하고 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좋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정말 이 소돌이 네트워크 맞죠? 소돌이 네트워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흥보네 집에 쏟아졌던 쌀과 돈이 그냥 마구마구 들어가시기를. 이야, 이거. 네. 흥보가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흥보가 좋아라고 쌀과 돈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루수부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가쌀이 가득 오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가쌀이 가득 오고 돌았다 돌아보면 돈가쌀이 가득 부어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을 그저 꾸역 나와 소돌이 네트워크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꾸역 들어가소서. 예,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아이고.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소리꾼 현미가 흥부가의 이제 그 복 나오는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